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 최모 씨가 분신하면서 기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다음 주 목요일에 기사 10만 명과 차량 1만 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서울 역삼동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카풀을 중단하라!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이고 공유경제입니까? 한쪽 사람은 다 죽이고 카카오만 배불리게 먹고 살아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친화 정책이죠. 그러면서 오는 20일 택시기사 10만 명과 차량 1만 대가 참여해 여의도 국회 앞을 점거하는 3차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제 당인데 뭐 강경 투쟁하자, 뭐 죽자, 뭐 다시 촛불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20일 날 집회 때 아마 보여질 것 같아요. 당장 택시단체들은 내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어제 분신에 숨진 최 씨의 분향소도 농성장 앞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집회 때도 나와서 같이 카풀 잘못됐다 지금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는 했지. 그러나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우리 꿈에 생각은 못합니다. 카카오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서비스 개시 일정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미룰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카풀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정부나 여당은 업계 사이에 끼어서 누구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태가 격화됐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답이 없다가 갑자기 답이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오늘 여당이 소집한 긴급회의에서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지난달 1일 TF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 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이번 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해 보겠다면서도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더욱 긴밀하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시 합의점을 찾으려고는 했지만 택시업계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공유경제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과 택시업계 반발 사이에 끼어 정부 여당이 뚜렷한 역할을 못하는 사이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에도 1년 전부터 카풀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어제 숨진 최모 씨는 저희에게 전달한 유서를 통해서 카풀제의 문제점을 택시기사 입장에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최 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근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해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씨는 유서에서 서울 250여 개 택시 회사의 가동률이 60%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에 반대를 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최 씨의 메시지는 지금도 서울에 택시가 너무 많다. 그런데 카풀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다 이겁니다. 예. 현재 서울에 등록돼 있는 택시는 법인, 개인을 합해서 약 7만 2천여 대입니다. 일단 숫자만 보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지난 2014년 보고서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 택시 수요가 크게 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은 낮아서 이 택시를 잡기 힘들다라는 게 그래프상으로도 보입니다. 예. 그런데 낮에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습니다. 201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 데이터를 혹시 분석한 자료도 있나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카카오 사업자, 카풀 사업자로 나온 카카오 측이 말하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 작년 12월 20일 아침 8시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 택시를 통한 콜은 23만 건이었습니다. 당시 배차가 가능한 차량은 2만 6천여 대였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10%를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카카오 측에서 지난 8월 이 배차 가능 택시 수 그리고 시민들의 호출 건수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역시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를 부르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이 대부분인 낮 시간에는 쉬는 택시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바로 카풀 사업자인 카카오 측에서 조사한 통계여서 혹시 그 통계를 다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가운데는. 근데 아무튼 보면 출퇴근 시간대는 굉장히 수요 공급이 불균형인데 그럼 이제 차라리 그 시간대로 좀 한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른바 이제 뭐랄까요, 그 상생의 방법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뭐 좀 이따 하더라도 지금 이걸 보면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이 완전히 안 맞는 건 무슨 이유라고 나옵니까? 이 서울시 택시는 이 개인이 약 5만 그리고 법인이 약 2만 2천여 대에 달합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이 법인 택시는 주야간 근무를 나눠서 하고 있지만 이 최근 고령의 택시 운전자들이 늘어서 야간 운행이 크게 줄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11년 그리고 또 2017년에 서울시 전체 택시기사 연령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 불과 7년 사이인데 이 40대 기사는 급감을 했고 70대 기사의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5년 차이로 해서 65세까지로만 고령자를 늘린다 하면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법인 택시 수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 처우 때문에 기사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 시간도 그만큼 길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대책이 혹시 뭐 좀 윤곽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이 택시 수를 감차 중에 있습니다. 예. 대수를 줄여서 일단 낮 시간에는 쉬는 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출퇴근 시간 수급 불균형 부작용을 더 심화시키고 이걸 막겠다고 카풀제 허용이 나온 겁니다. 예. 물론 카카오 측은 하루에 카풀 이용 건수를 개인당 2건으로 제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돼 있지도 않고 또 낮 시간에는 기존 택시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택시 기사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가 부족하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택시가 넘쳐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카풀과 택시가 현실적으로 상생할 방안을 현장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카카오톡 카풀 앱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지만 쉽게 카풀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카풀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콜택시처럼 원하는 시간에 카풀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랑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게 요즘 법에 그 문제가 이제 막 되는 게 출퇴근 시간을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일부 카풀 앱은 하루 종일 운영해 국토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도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제한한다면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해놓고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누가 그거를 관리하냐 이거죠. 2번인지 3번인지 종이라는 거. 기사들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걸어놓는 거 아니야. 5년 됐대요, 5년. 저기 거리 주행요금 안 오르는 거는 뭐 더 오래되고. 카카오 측은 정부가 카풀 서비스 이용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예, 무대에서 오래 활동해왔던 가수 자이언티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빠른 비트도 자극적인 가사도 담기지 않았던 이 곡.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양화대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택시 기사였습니다. 택시는 젊은 가수의 노래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의 화면 곳곳에서 소설과 수필과 시의 장면 곳곳에서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레 등장합니다. 성가신 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사분과의 세상살이 대화도 바로 그 택시 안의 고전적인 풍경이어서인지 택시 속에서의 대화를 설정한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택시의 처음은 지난 1955년 시발 택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치 군용집차를 연상시키는 외관에다가 첫 출발을 의미하는 시발이란 글자가 박혀있는 택시. 그러나 시발 자동차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진 않았으니 택시도 예외 없이 세상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새나라 택시, 포니 택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택시까지. 도시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새로움은 이전에 존재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더구나 각종 신기술을 도입한 운송 서비스가 개발되고 미국에서는 무인 택시마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요즘, 우리가 알던 택시는 이제 낡은 교통수단이 돼서 기억의 한편으로 점점 밀려나게 될까? 어제 그가 쓴 편지에는 바로 그런 고민들이 무거운 색깔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택시 서비스와 간혹 승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기에 소비자의 냉정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 역시 그런 시선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한 달 전 손주를 본 그가 마주한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내세워지는 장밋빛 변화가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도리어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실의 역설. 그의 편지를 받아든 우리는 기껏 해봐야 늘 그렇듯 상생의 방법은 없는가를 찾아 나서야 하지만 무척 막막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그 마음을 모두 헤아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우리가 함부로 접어서는 안 될 땀에 젖은 이야기들. 오늘의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